대구에서 신천지 중심의 대규모 감염이 잦아들자 이번엔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또 확인됐습니다.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감염 사례가 또 확인되면서 방역에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한편 폐렴 증상을 보이던 17세 고등학생이 갑자기 사망해 보건당국이 사후 코로나19 검체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형민 연세대 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뵐 때면 이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드려야 되는데 자꾸 뭐 집단 감염 얘기 이런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한 곳에만 7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요. 오늘 오전에는 또 다른 요양실에서 한 7명의 확진자도 나왔다고 합니다. 고위험 밀집시설 요양병원 저희들이 항상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저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사랑 요양병원을 포함을 해서 그 5곳에서 확진자가 이제 80여 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좀 있거든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예. 근데 어떤 이유들이 있냐면은 일단 그 요양병원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설들은 대부분이 여러 명의 다인실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좁은 방 안에 뭐 굳이 꼭 좁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제한된 공간 안에 여러분이 계시는 환경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이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간병인을 많이 쓰게 되는데 예. 이러한 간병인 분들이 1인 1을 그러니까 한 분이 한 분을 환자 한 분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환자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와 환자 간에 어떤 질병의 전파나 이런 것들이 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또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그나마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에 대해서 사회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과정에서 모이게 되면은 또 전파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양병원만의 어떤 여러 가지 구조적인 특징으로 또 감염 관리가 어려운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게 되면은 저희가 처음부터 요양병원이 굉장히 취약시설이라고 지적했던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결국은 이런 집단 감염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약시설인 만큼 의료진들의 관리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첫 확진자가 간호과장이었고요. 16일에 확진 판정을 받아서 어제 하루 다음 날인 어제 전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근데 16일 이전부터 증상을 보였던 의료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다고 한다면 스스로 좀 자가격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다 이런 보도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의료진들의 대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아쉽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알기 시작한 게 뭐 엊그제 일이 아니라 사실은 뭐 12월 말부터 많은 얘기가 나왔었고 예. 국내에서의 집단 감염에 대한 부분들도 그동안 충분히 많이 경고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전체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의 대략 한 4% 정도가 의료진이고요.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 나온 데이터를 봐도 거의 한 8% 정도, 이탈리아 쪽 특히 데이터 보면 거의 8% 정도가 의료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의료진이 감염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를 했을 때 의료진이라면은 본인의 몸 상태를 잘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의 감염 초반에 증상이 되게 애매하다는 것을 고려를 하게 되면은 필요한 경우 검사를 좀 빨리 받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지연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복합적 요인이 작용을 했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 전국에 한 1,700여 곳이 된다고 하니까 전수조사를 한 것도 있고 마친 것도 있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 사이에 밤사이 확진자 수에 대한 중대본의 발표가 나왔네요. 어제 하루 152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누적 확진자가 8,565명이 됐습니다. 네. 예, 세 자릿수가 다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152명이 추가 확진을 받은 상황인데 증가세가 조금 둔화되나 싶었는데 다시 또 약간 상한곡선으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코로나19의 특징이 이제 집단 감염이라고 이제 몇 번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코로나19 감염도 거의 한 80% 정도는 집단 감염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이제 그런 몇 가지 특성들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 코로나19 감염은 그래서 저희가 환자가 나왔을 때 그 환자만 보면 안 되고 그 주변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반드시 집단 감염에 대한 검사를
같이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환자가 신환이 한 명 나오면은 그 주변에 감염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집단 감염이 한번 발생할 때마다 환자 숫자가 확 튀었다가 또 그리고 이 집단 감염이 제어가 되면은 다시 또 환자 숫자가 줄었다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반복을 할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를 한다면은 이러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어떤 그런 위험성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다른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예방 방지 대책도 세워야 되면서 동시에 이러한 산발적인 감염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에 대한 평가들도 좀 같이 진행을 해서 예. 이런 집단 감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는 지역별로 확진자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가 나올 텐데요. 아마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한사랑병원, 요양병원 이야기가 아마 포함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남의 은혜의강 그것도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접촉자가 10명 이상이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첫 환자 발생이 지난 5일에 파악됐는데 사전에 글쎄요, 이건 뭐 기본 또 상식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요양병원 아까 그분들 계신 분들 관계자들하고 본인이 몸이 이상했거나 접촉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스스로 자가격리랄지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 2, 3차 감염까지 지금 확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마스크의 착용이라든가 손위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수칙을 지키지 않는 기관들에서 이런 집단 감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이제 요양병원의 예도 들었었지만 이제 몸이 이상하면 바로 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갈 만한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은 코로나19 감염이 이제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진짜 감기하고 똑같이 굉장히 미약하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서 한 2,000명 정도에 대한 그 전체적인 의료 그 데이터들을 굉장히 깊게 분석한 그 자료에도 보시면은 보통 저희가 코로나19 감염이 있으면 처음에 고열이 많다라고들 알고 계셨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당시에는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이 37.5도 이하의 발열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37.5도의 발열이면 그냥 나 좀 몸 안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코로나19라는 질환에 걸렸다라고 의심하기 어려운 측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꼭 반드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고열, 인후통, 그다음에 호흡곤란 요 세 가지만 의심을 하시면 안 되고요. 발열의 경우도 그렇지만 인후통도 한 20%밖에는 안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호흡곤란 역시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기침이 한 70% 정도에서 나오고 그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아무리 경미하다 하더라도 조금 이게 지속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어떤 사회적 격리 이런 것들 신경을 쓰시고 다음에 와서 검사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역별로 확진자 결과가 좀 나와서 이 부분도 짚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152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는데요. 대구에서 97명, 경기에서 18명, 서울에서 12명, 경북에서도 역시 12명이 나왔습니다. 울산에서도 6명의 확진자가 추가됐고요. 충북과 전북에서 각각 1명씩 추가됐습니다. 사망자도 7명 추가돼서 총 91명이 됐는데 격리 해제된 사람은 407명이 추가돼서 1,947명이 됐습니다. 자,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강한 대처를 계속했잖아요. 예. 신천지 교회 관련 맞습니다. 부분도 그렇고 예. 노래방, 노래연습장, PC방, 클럽 등 다중 이용 시설 경기 관내에 15,000여 곳 된 것 같아요. 4월 6일까지 영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론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처를 했지만은 그래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어떤 강하게 할 곳이 있다면 정말 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어떤 조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지금 뭐 장기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걸 좀 조기에 좀 막으려면 이런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론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또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각 지역별 지금 발생 현황들을 보시면은 조금씩 지역별로 좀 다른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은 워낙에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됐던 곳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환자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환자들이 한번 발견되면 집단 감염 형태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발견될 때마다 환자 수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서울 경기 지역은 워낙 또 인구 밀집 지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이러한 그 감염병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데가 사실은 서울 경기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공항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 경기 지역으로 주로 오기 때문에 이런 해외에서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 들어오게 되면 주로 그쪽 쪽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도 계속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현재 환자가 발생하는 패턴은 전형적으로 이런 분석 패턴에 맞아 들어가는 건데요. 나머지 지역은 그런데 아직은 조금 잠잠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면은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조치들이 취하는 이제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지역마다 좀 분석을 해보시고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분당 재생병원 이야기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 병원 원장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 병원장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로도 없었고 해서 감염 경로가 어떤 상태인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좀 추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되게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이게 예. 지금 분당재생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생각보다도 지금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나오는 이유 그리고 나오면서도 또 되게 당황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의료진 쪽에서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기관 내의 어떤 그 관리 현황이라던가 감염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저희가 조금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예. 근데 지금 이 분당재생병원 같은 경우에 지금 병원장님이 확진이 되면서 병원장님이 참석했던 여러 회의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병원장 간담회 얘기도 일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부 간부들 그러니까 직원들 얘기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재생병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증상이 나타나고 계속 따라가는 형식의 어떤 관리를 지금 해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19가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감염력이 있다라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 증상이 있었으면 어제나 그저께 환자들, 나하고 접촉한 사람들부터 사실은 의심을 해보고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약간 뒤늦게 따라가고 있다라는 결정이 조금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앞에 만났던 분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추적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병원 안에서의 어떤 감염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보면은 뭐 식사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같이 됐을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병원 내 관리한다고 회의도 엄청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에서 당연히 접촉자들 많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역학 조사를 좀 해 나가야 한다라는 당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그 복지부 직원들과 함께한 간담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셔서 그 참석 장면이 또 영상 화면으로 좀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보니까 의사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복지부 관계자 직원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가 정부에서 마스크 이용 수칙에 대해서 일정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거리가 좀 있거나 혹은 야외이거나 그리고 증상이 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양보를 하면 좋다 이런 발표가 있었던 후라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사실 아직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이제 그 병원장님들 간담회고 하다 보니까 나름의 어떤 예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 이제 이 마스크가 주는 여러 가지 이득에 대해서는 그동안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전반적인 결론은 분명히 마스크는 전파 차단에 도움이 된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리를 하더라도 가급적 가능하다면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쓰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물론 여기 지금 저희도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그걸 저희가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은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인들은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이나 그런 자리에서는 가급적 마스크 착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뭐 결과론적 얘기지만 23분의 병원장이 참석을 했다면 서울에서 와서 간담회를 한 건데 정말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병원장님도 하실 일이 굉장히 병원에서 많을 것 같은데 정말 더 중요했기 때문에 모였겠지만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김강림 차관 같은 경우는 사실 야전 사령관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예방적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네. 업무에서는 일단은 뭐 떨어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전화 지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은 저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지금 하실 일들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텔레콤 플러스나 이런 것들도 최대한 활용을 지금 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아직은 그런 인프라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 직접 만날 경우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만이라도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구 얘기 좀 하나 할게요. 좀 아쉽고 안타깝고 그런 내용입니다. 대구에서 17세 고3이죠 학생입니다. 폐렴 증세로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네. 입원한 지 6일 만에 사망을 했는데 처음에는 갑자기 발열 증상을 보였는데 고열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별다른 조치가 안 됐고 다음 날 또 갔는데 그때 이제 엑스레이 촬영이랄지 에크모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뭐 가족분들도 강하게 병원 측의 조처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코로나 검체 검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온 이 얘기는 한 곳에서 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검사를 여러 군데서 해서 그 결과를 보겠다는 건 것 같아요. 네. 일단 폐렴 증상으로 일단 호소를 네.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폐렴이라 하면 의료진에서는 한 번쯤 이거 코로나19 관련된 거 아닌가 의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럼 당연히 그런 것들을 지금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17세 학생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의 경우 이제는 증상이 굉장히 없거나 가벼운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들을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좀 그런 추측은 저희가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저희가 좀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19 음성에도 엑스레이 양쪽 폐에 심한 염증이 있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사망 원인은 또 다발성 장기부전이거든요. 기저질환은 없는 학생이고 그리고 객담 검사에서는 8번 검사를 했는데 다 음성이었고 소변 검사에서만 의심 소견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단 자체가 굉장히 지금 현재 그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 환자가 만약에 저희가 코로나19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좀 몇 가지 기존의 그 어떤 코로나19에 대한 그 기반 지식하고 맞지 않는 측면들이 조금 있는데요. 어떤 면이 있을까요? 뭐냐 하면은 일단 코로나19는 ACE2 이니비터라고 부르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모든 세포에 침범이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호흡기에 감염도 있지만 다른 세포 쪽으로도 가기도 합니다. 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코로나19 감염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호흡기 감염이거든요. 그래서 호흡기 검체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자마라고 부르는 미국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잡지에 나온 결과에서도 의학 학술지에 나온 결과에서도 저희가 브론코 알베올라 라베지라고 부르는 즉 폐세척액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기관지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폐 쪽에서 이제 그 세척액을 받아내는 그러한 검체인데 이 검체의 경우에서는 93% 정도의 양성률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객담의 경우에 있어서는 72% 정도의 양성률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에서는 하나도 양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부 나올 수 있다라는 보고는 있지만 객담에서 나오지 않는데 요에서 양성이 나오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 환자의 어떤 사망 원인에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은 저희가 보기에 굉장히 적을 것 같고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또 이제 어떤 보고가 있었냐면은 그 중국에서의 사례 보고인데 그 독감하고 코로나19에 동시에 감염된 환자 보고가 최근에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검사를 계속했는데 처음에 독감을 진단을 받고 독감에 대한 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호흡기 증상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코로나19 검사를 했는데 계속 여기도 음성이 나왔거든요. 거의 10일 이상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맨 나중에 가서야 코로나19가 진단이 됐었거든요. 그것도 일반적인 진단법은 아니고 굉장히 고도의 진단법을 써서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문에서는 이제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와 동시에 감염되는 경우 그러면 그 호흡기 바이러스가 과증폭했을 때 코로나19를 이렇게 억누르는 게 아니냐. 그래서 초반에 검출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보고도 있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환자가 진짜 코로나19라면 그런 사례일 수도 있기는 있을 텐데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도 없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마 코로나19 감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다만 이제 소변 검사에서 의심 소견이 발견됐다라는 게 저희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개의 유전자를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WHO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코로나19가 워낙 변이도 많고 그다음에 바이러스의 재조합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코로나하고 섞이는 경우들도 일부 있거든요. 혼합되는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2개 이상의 유전자를 검사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2개 이상 유전자가 아니라 1개의 유전자 정도만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대부분 다 위양성이거나 아니면 계절성 코로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소견 같은 게 좀 나와서 이런 것들을 의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아마 지금까지 나온 소견만을 봐서는 저희가 보기에 일반 코로나19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까운 부분이 13일에 발열 폐렴 증세로 경산중앙병원을 방문을 했는데 이 선별진료소에 보내져서 여기에서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증상은 코로나지만 코로나가 아니기 때문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에 증상이 다시 악화돼서 영남대 병원으로 간 거고 네. 거기에서부터 증상이 굉장히 급격하게 악화가 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까지 이르는 네.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코로나19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친구가 굉장히 좀 몸이 위중하고 아픈 상황이었다면 어쨌든 필요한 조치가 조금 더 빨리 네.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죽음까지 가진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네. 의료진들의 판단 과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좀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고 이런 예.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분명히 17세면은 가장 건강하고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해서 그 저항력이 셀 때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17세 학생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폐렴 증세로 사망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그 좀 애도의 그 말을 표현하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진행돼서 사망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고열이 있었고 폐렴 증상이 있었으면은 그 당시에 아무리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어도 사실은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어야 예.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안 돼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일부 있어서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앞으로 이런 폐렴 환자를 보는 데서 주의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설사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인플루엔자가 끝나지 않았고 그 외에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나 호흡기 감염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고열의 폐렴 증상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입원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서 왜 이제 이렇게 입원이 안 되고 조금 지연이 됐는지는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대구시 브리핑이 있는데요. 또 오후에 브리핑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27세 소년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검체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좀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교수님, WHO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브프로펜 있잖아요. 이 먹는 네네. 것 위험하다고 경고했잖아요. 네. 어제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충 소염제가 의사의 상의를 받고 처방을 받고 복용을 해야 된다는 건 이제 상식인데 굳이 코로나19 때 특히 이 약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뭘 네네.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영국의 의학저널에서 나온 논문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부프로펜이라고 부르는 약제는 평상시에도 많이들 그냥 약국에서 쉽게 사서 드시는 소염제입니다. 네. 상품명을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가 굉장히 많이 먹는 약제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두 분 앵커분께서도 드셔보셨을 경험이 있을 약제로 예. 생각이 되는데 이 약제에 대해서 이런 코로나19의 증상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가 인체 내에 들어올 때는 ACE2라고 부르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세포 내로 침입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포 안에서 증식을 하면서 그 세포를 죽이면서 다시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증상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러한 ACE2라고 부르는 구조의 그 발현, 그러니까 세포의 겉에 붙어있는 ACE2의 양을 많게 만드는 약물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부프로펜이라는 약이 그런 거에 일종이지 않냐라는 지금 연구 결과가 일부 나와서 그런 거거든요. 네. 만약에 그런데 그 말이 맞다면은 실제로 바이러스가 붙을 수 있는 그러한 ACE2라고 부르는 부분이 세포 표면에 평상시보다 더 많이 발현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당연히 코로나19에 대한 증상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없지는 않거든요. 근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하나의 의학저널에서만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0시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사실 이 팬데믹 선언 이후에 입국을 금지를 한다거나 해외 여행을 자제할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네. 이야기를 하거나 국경 봉쇄하는 조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입국 절차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거치면 일단은 입국은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례도 5%가량이 되어가고 있는 네. 상황인데 괜찮은 건가라는 걱정을 하는 국민들도 많거든요.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많은 걱정들을 하실 겁니다. 워낙 이 코로나19 시작도 결국은 해외에서 유입된 거니까요. 네. 그래서 많이 걱정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가 보고된 국가가 이제는 150개국이 넘었을 겁니다.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 세계 많은 국가들 중에 코로나19가 얼만큼 퍼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국가는 지금 현재 선진국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국가와 우리나라, 중국, 미국 정도거든요. 네. 그럼 이 나라만 환자가 많아서 그렇게 파악이 되냐? 그렇진 않거든요. 이 나라만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럼 검사할 수 없는 아프리카라든가 또는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19 감염이 없겠냐?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거를 고려를 하게 되면 결국은 전 세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다 막아야 됩니다. 가능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을 다 한 달 동안 막겠다. 그런 조치가 아니라면은 예. 지금 상황에서는 들어오는 사람들이 선별적으로 검역 단계에서 걸릴 수 있게끔 하고 근데 거기서 걸리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들어올 때 잠복 낀 사람도 있고 약 먹고 들어온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몸이 이상할 경우에 바로 정부에 국가기관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시스템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런 그 특별 입국 절차라고 생각을 해서요. 아마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옳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민 연세대 의대 진단검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